20살의 미스 코리아가 80살의 재벌 회장과 결혼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결혼 발표, 모두가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뽑는 화려한 무대 위, 수천 개의 플래시와 함성 속에서 안동 출신 20살 이서연,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수선화처럼 맑고 청초한 미모, 상처와 꿈을 동시에 품은 듯한 깊은 눈빛, 시장에서 국밥을 팔던 어머니를 돕던 시골 소녀가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로 등극한 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운 미스 코리아의 탄생에 열광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기사를 쏟아냈고 SNS는 찬사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린 깜짝 기자회견. 옅은 화장을 한 서연은 슬픔이 깃든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결혼을 발표하려 합니다. 순간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은 80살의 박진태 회장님이십니다. 모든 카메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기자가 더듬거리며 물었죠. 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연은 잘못 말하지 않았습니다.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 등이 살짝 굽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진명그룹의 창업주였지만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은둔자처럼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20살 미스 코리아, 80대 재벌과 결혼. 세기의 결혼 뒤의 숨은 진실은 돈인가 비밀인가? SNS에는 비난과 조롱, 인신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돈의 노예, 야망에 눈이 먼 어린애, 영혼을 판 여자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 어머니 김 여사가 여전히 남의 집 만두를 빚으며 생계를 잇는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딸을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길을 가야만 하겠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김 여사는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화려한 조명 뒤에는 아직 꿀아래자루 오노가리가 아리마시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 시간도 지우지 못한 상처. 이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과거가 남긴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기자회견 2주 뒤에 열렸습니다. 화려한 웨딩홀도 카메라도 눈부신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박 회장의 고택에서 조촐한 가족 식사로 모든 것을 대신했죠. 서연은 하얀 소복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 박 회장 역시 낡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찻잔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결혼 축가도 폭죽도 없이 그저 나이든 친척 몇몇이 어쨌든 저 아가씨가 좋다고 하니 된 거 아니겠어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박 회장의 침실은 마치 오래된 서재 같았습니다. 낡은 책 냄새와 한약 냄새가 가득했죠. 서연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욕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피곤할 테니 그만 쉬게. 옆방에 자네 방을 마련해 두었네. 그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도 육체적 끌림도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약속, 빚, 혹은 속죄. 매일 아침 서연은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을 위해 직접 차를 내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서로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오래된 고택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늙었지만
여전히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린 커다란 책상 앞에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연과 꼭 닮은 젊은 여인이 한복을 입고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쩔 땐 박 회장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참 닮았어. 그때랑 똑같아. 라고 속삭이기도 했죠.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고 들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언론은 잠잠해졌지만 고향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저렇게 예쁜 애가 왜 80 먹은 노인한테 시집을 가? 수백억은 받았겠지. 요즘 미스코리아들 연기 잘하잖아. 순진한 척하는 거라니까. 어머니에게 드릴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갈 때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다 지나갈 거야. 미스코리아인데 고개를 들 수 없고 아내인데 남편의 품에 안겨본 적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데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숨막히는 집에서 비밀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서연도 박 회장도 아닌 한때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한 남자, 강민준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20살 미스코리아가 왜 할아버지 뻘 남자 곁에서 청춘을 묻으려 하는지 파헤치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안동의 한 낡은 골목에서 강민준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총명해 보이지만 늘 슬픔이 서려 있는 얼굴. 그는 서연의 집 근처 작은 슈퍼마켓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은 함께 자랐고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하나의 공책과 아침, 김밥을 나눠 먹던 사이였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똑똑했고 서울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막 졸업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랫동안 서연을 남몰래 사랑해왔습니다. 민주는 언젠가 대학 졸업장을 들고 고향으로 내려가 하얀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순간을 꿈꿨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스코리아일 뿐만 아니라 80살 노인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꿈이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존심 강하고 맑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돈과 명예를 탐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 박 회장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결혼식 후 민주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연의 낡은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머니 김 여사는 간병인의 돌봄을 받으며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이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사장님과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아침밥을 굶어가며 번 돈으로 어머니 약값을 보태던 이야기부터 주머니에 단돈 2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하러 가던 날까지 모든 이야기는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돈 때문에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녀는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척 보면 알지. 카페 사장님이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박진태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90년대 안동 부동산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 아내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은 없었으며 2016년 경영에서 은퇴한 뒤로는 고택에 칩거해 왔습니다.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박 회장의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사에 실린 희미한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서 박 회장은 한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은 그 여성의 얼굴에 못 박혔습니다. 서연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67년 안동 구시가지에서 박진태 회장의 청년 시절.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하나의 의심이 싹 텄습니다. 혹시 박 회장과 서연의 가족 사이에 과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
서연이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간 것,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결혼 발표까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랑했던 여자를 향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비 오는 오후, 그녀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민준아, 나중에 내가 네 인생에서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나 미워하지 마. 어쩌면 난 그냥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고 있는 걸지도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날 아침, 민주는 자전거를 타고 김 여사가 20년 넘게 국밥을 팔았던 구시가지의 낡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는 시장 입구의 찻집에 조용히 앉아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김 여사와 가장 친했던 한 상인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총각. 자네도 서연이 얘기는 들었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예전에 서연이 어머니가 박진태라는 분과 아는 사이였나요? 아주 큰 사업을 하셨던 분 같은데. 박진태라는 이름에 아주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어떤 박진태 말인가? 옛날에 벽돌 공장하던 박 사장이라면 그 양반이랑 한때 각별했지.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 자네 장모님 될 뻔한 양반이 참 젊고 예뻤어. 이 동네에서 미모로 소문이 자자했지. 양반 가문 딸이었는데 집안이 기울어서 학업도 중간에 그만두었고, 박 사장은 그때 30 초반이었는데 서울에서 막 내려와 사업을 일으켜서 돈도 잘 벌었어.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지. 결혼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김 여사가 종적을 감췄다가 몇 달 뒤에 만삭의 몸으로 돌아왔어.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다들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박 사장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박 사장은 부인했고 김 여사를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 사랑 얘기는 나중에 이 동네의 슬픈 전설이 됐지. 그때 그 아이가 아마 서연이일 거야.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과 김 여사의 옛사랑, 아버지 없는 아이, 서연을 바라보던 박 회장의 슬픈 눈빛, 그리고 이 기묘한 결혼,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야자수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고택을 지나쳤습니다. 박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때 2층 창문 커튼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결혼 생활에 행복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과거에 갇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다시 김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간병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민주는 김 여사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이것만은 알아야겠습니다. 서연이 누구 딸인가요? 김 여사의 흐릿한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힘겹게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더는 파헤치지 말게. 알면 자네만 더 아파. 하지만 어머님, 서연이는 지금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저는 그 애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김 여사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더니 신락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두 비겁한 사람의 사랑이 버린 아이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를 것이라 다짐했던 그 소녀가 이제 어머니의 과거 빚을 자신의 청춘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준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결혼은 기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안동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죠. 민주는 박 회장의 고택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색 안개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가정부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고 계세요. 민주는 작은 길을 따라 집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마당은 고요했고 바람에 실려온 제스민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서연은 난초 화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당혹감, 아쉬움, 그리고 고통.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는 꽃다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아. 난 괜찮아. 서연이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잖아, 서연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를 만났어. 너희 어머니와 박 회장님의 과거에 대해 들었고 네가 어머니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대로 계속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눈물보다 더 아팠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 매일 밤 생각해. 하지만 그러다가도 엄마를 보면,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신 엄마를 보면 그냥 남은 여생만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럼 너는? 내 인생은 어떡하고? 민준이 애원하듯 다가섰습니다. 나는 괜찮아. 난 이제 익숙해. 그때 나무 지팡이가 바닥을 찢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그곳에 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꼿꼿했지만 늙고 지친 모습,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이 만남을 예상했다는 듯이. 젊은이,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자네는 아직 이야기의 전부를 알지 못해.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서연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게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밝혀져야 하는 법이니. 박 회장은 몸을 돌려 떠났지만 그의 말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서연은 고개를 돌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단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박 회장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낮에 민준과 나눈 대화,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박 회장의 마지막 눈빛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는 박 회장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먼지 쌓인 낡은 양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을 본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 깊은 회한이 어려 있었습니다. 앉게. 서연이 맞은편에 앉아 박 회장은 상자를 열어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익숙한 듯 떨리는 글씨체. 이건 자네 어머니가 30년 전에 내게 보냈던 편지들이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와 자네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이였네.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 나는 종갓집 장손이었고 자네 어머니는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네. 함께 서울로 떠나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3달 가까이 혼수 상태였지. 깨어났을 땐 자네 어머니는 이미 아무 말 없이 떠난 후였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사방을 헤매며 그 사람을 찾았지만 흔적도 없었어.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 편지들을 받았지. 그때야 알았네.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걸. 그럼
제 얘기는 없었나요? 박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편지에 임신했다는 얘기가 있었네.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아이를 낳아 잘 키울 테니 부디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 부끄러움을 주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었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군요. 아니, 갔었네. 하지만 너무 늦었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어. 그러다 작년에 내가 위독했을 때 의사 친구에게서 우연히 자네 어머니의 이름을 듣게 됐네. 그는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민준이 인터넷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그 옆에 서 있는 한복 입은 젊은 여인,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자네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벌을 받는 기분이었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여자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상처 입힌 셈이니까.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나 엇갈린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 질문에 박 회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자네 모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일세. 내가 법적인 남편이 되면 자네를 지킬 수 있고 자네 어머니를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어. 방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해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생각했네. 내가 어리석었지. 내 힘으로 자네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자네가 김 여사의 딸이라는 걸 잊었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커다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일세. 유언장, 등기권리증, 통장 모두 자네에게 넘겨주고 싶네. 내가 떠나더라도 자네가 더 이상 빚이나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불러볼 수 있다면 좋겠구나. 내 딸아. 박 회장과 대화를 나눈 후 사흘 밤낮 서연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과거는 거센 물살처럼 그녀를 휘감았고 원망,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결연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해. 그녀는 말없이 그를 뒷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 회장님이 작성한 유언장 사본이야. 가정부 아주머니가 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며 맡기셨는데 나를 위해 한부 복사해두셨어. 서연이 받아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내 딸처럼 여기는 이서연에게 상속한다. 아내라는 단어는 없었고 어떤 의무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자신의 잘못도 너무 늦었다는 것도. 그리고 네가 자유로워지길 원하고 계셔. 하지만 서연아, 진정한 자유는 서류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대답 대신 결혼 초 매일같이 앉아 일기를 쓰던 마당의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고 소박한 사랑을 꿈꿨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그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엄마의 아픈 눈빛 한 번에 나는 내 꿈도, 내 인생도, 나 자신도 모두 버렸어. 알아. 하지만 넌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야. 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진실을 밝히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 미스 코리아였다가 80대 노인과 결혼하고 이제 와서 사실은 그 사람 딸이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 오명을 씻으려고 쇼를 한다고 생각하겠지.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으면 평생 동정의 시선 속에서 살 거야? 돈에 미친 미스 코리아라는 오명을 쓰고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침묵하든 말하든 상처받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손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이라고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눈물 젖은 편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유리 상자 안에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고 외롭더라도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편지와 함께 그녀는 결혼 반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묘한 결혼의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다라는 제목의 생방송 토크쇼. 본래 교양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미스 코리아 이서연이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유명 MC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본인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인 거 알고 계시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짙은 화장기 없이 차분함이 깃든 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60살이나 차이 나는 박진태 회장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를 오해하셨던 모든 분들께 드리는 저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박진태 회장님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저의 친아버지입니다. 스튜디오는 얼어붙었고 MC는 말을 잃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전 저희 어머니는 박 회장님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해로 헤어지게 되셨고 홀로 저를 낳아 기르셨습니다. 회장님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와의 결혼은 어머니를 돌보고 제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한 회장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어머니의 남은 생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히시는 겁니까? 서연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롱당할까봐, 쇼를 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방송이 끝난 후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인터넷은 경악과 미안함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를 돈에 미친 여자라 불렀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사과 댓글을 남겼습니다. 언론은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미스 코리아 이서연, 내 남편은 사실 나의 아버지였다. 그날 밤 고택에서 박 회장은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그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마지막으로 읽어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가, 우리 딸이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 살 용기를 내꾸려. 방송국을 나서는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첫 번째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어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잡으며 내 딸,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인터넷 기사 봤어? 네가 한 말 전부 거짓말이라는 익명의 인터뷰가 떴어. 서연이 기사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이서연 80대 재벌 재산 노리고 친딸 연극 벌여. 기사에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교묘한 말들로 대중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글쓴이는 서연이 박 회장의 친딸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전화해 어떤 언론과도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의 집을 찾은 서연은 그가 찻상 앞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놈 지시군. 누구 말씀이세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상철, 내 옛 동업자였지. 내가 마지막 순간에 건설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파산 직전까지 갔던 놈이야. 왜 계약을 파기하셨는데요? 그놈이 불량 자재로 공사비를 빼돌렸기 때문일세. 내가 아니었으면 수백 채의 아파트가 죽음에 덫이 될 뻔했지. 하지만 내 폭로로 그는 모든 걸 잃었고 10년 넘게 자취를 감췄어. 이제 와서 나와 자네의 명예를 더럽히며 복수하려는 개지. 그놈은 돈이 아니라 내 명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박 회장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어. 내가 가장 약해지고 자네가 막 대중의 신뢰를 되찾기 시작한 지금.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려던 한 남자가 또다시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요. 그날 밤 서연과 민준 그리고 박 회장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서연 씨의 친부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 결과 같은 거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서연 씨에게 상처를 주기 싫다며 검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서연이 문득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엄마가 제 혈액 샘플을 보관해 두셨던 것 같아요. 병원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고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혈액 샘플이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동의만 있으면 DNA 대조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걸자 박 회장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증명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결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동의하마.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3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연과 박 회장, 민준이 지켜보는 앞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봉투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결과지. 이서연과 박진태는 부녀 관계가 성립하며 유전자 일치 확률은 99.999%임. 서연의 몸이 떨렸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제 목소리를 냈구나. 즉시 서연과 최 변호사는 검사 결과를 모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실었던 언론사들은 서둘러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DNA 검사 따위로 네가 이길 것 같아? 이걸 봐. 첨부된 사진은 박 회장의 서명과 지문이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나의 유일한 정신적 계승자인 오상철에게 양도한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급히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 사진을 본 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 서명이 맞네.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런 유언장을 쓴 적이 없네. 하지만 서명은 틀림없이 내 것이야. 아마 작년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 변호사가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 유언장이 합법적으로 공증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위조되었거나 회장님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혈압으로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었지. 아마 그때였을 거야. 오상철, 그놈이었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그날 오후 최 변호사는 법원에
박 회장의 재산에 대한 임시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오상철은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과 저는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그분은 저를 유일하게 신뢰하셨고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는 여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변호사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쳤지만 이번에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재산 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만약 저 유언장이 합법적이라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것이라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오상철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아가씨. 최 변호사의 사무실. 오상철 측이 공개한 유언장과 박 회장의 실제 서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서명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서명은 95% 이상 일치합니다. 하지만 태자의 마지막 획이 미세하게 떨려요. 평소 회장님의 단호한 필체와는 다릅니다. 최 변호사는 박 회장이 작년 입원 당시 심각한 저혈압으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명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민주는 박 회장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를 돌봤던 수간호사는 그날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박 회장의 조카라며 면회를 신청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방문 기록부에는 오상철이라는 이름과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그들은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한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증인 중 한 명인 김 여사가 사실은 오상철의 옛 가정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연은 직접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무엇에 서명하셨는지 알고 계셨나요? 김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상철이 땅 매매 계약서라고 속이고 2억 원을 주며 서명을 부탁했고 나중에야 유언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머니,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죗값을 치르고 싶소. 최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김 여사의 증언과 녹취록, 박 회장의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언장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오상철 측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회장이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진실을 넘어선 두 세대의 자존심 대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는 박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싸움에 휘말리게 해서.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내가 이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는 평생 과거에 숨어 사는 비겁한 놈일 뿐이야. 이 명예, 내 남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너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지방법원은 그날 아침 이례적으로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코리아가 진실을 위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옅은 색 한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단호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상철은 거만한 태도로 법정에 들어서더니 서연을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보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오상철 측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하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와 박 회장이 유언장 작성 당일 의식이 없었다는 병원 기록, 그리고 오상철이 병실에 찾아왔다는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증인으로 나선 김 여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상철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오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증인이었던 남자마저 법정에 나타나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오상철이 자신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오상철은 이성을 잃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 난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때 돈에 미친 여자라 불렸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속죄하려 했던 그분이 더 이상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분을 위해 말해주겠습니까?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장에 사기 정황이 있다며 효력을 잠정 중지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조롱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감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떤 딸은 아버지가 낳지만 어떤 딸은 사랑이 되찾아준다. 서연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옳은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서연은 박 회장의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박 회장의 앞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디 가시게요?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진명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 그리고 이 집까지 이제 모두 내 것이다. 왜 이러세요?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한다. 너는 이미 내 것이 아닌 폭풍을 너무 많이 감당했다. 이제 내가 네 앞길을 막는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돼. 절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는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이지.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세상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딸이 제 인생을 살게 하려면 내가 사라져야만 한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일본 교토에 작은 집이 하나 있다. 그곳에서 평범한 늙은이로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다 가려 한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찾았지만 자신의 평온을 위해 또다시 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재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왔습니다. 안다. 그래서 더더욱 머무를 수가 없는 게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선 안 되는 법이니.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박 회장은 서연을 위해 그녀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호박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식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네가 내 딸인 이유는 내가 재산을 남겨서가 아니라 네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박 회장이 조용히 한국을 떠난 지 한 달. 서연은 여전히 그 고택에 머물렀습니다. 부유한 안주인이 아니라 막 찾았다가 떠나보낸 아버지를 위한 기억의 파수꾼처럼. 언론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찾아와 그녀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놓았습니다. 너처럼 상처받고 오해받고 여론의 폭력에 침몰했지만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네가 그들을 위해 네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너의 명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의 눈길은 서류의 첫 줄에 머물렀습니다. 악성 미디어 피해 여성 및 아동지원센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이 섞이지 않은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저주했을 때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엄마를 위해, 박 회장님을 위해
그리고 나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남았어. 이제 시작하자. 그날 이후 서연은 연예계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단 하나의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의 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피 흘렸던 심장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은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혼모, 사회적 편견과 미디어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찾아왔지만 곧 용기를 낸 목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으로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고백도 재촉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와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강연에서 한 여대생이 울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 언니 미워했어요. 돈만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과거의 상처를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언니는 틀린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서연은 그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패배자였을 거예요. 늦은 오후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서툰 한국말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토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박진태 환자께서 오늘 아침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식을 잃기 전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두셨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아버지가 이제 3000km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일본에서 혼수 상태래요. 그는 더 묻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박 회장이 남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쓰러지더라도 달려오지 마라. 나는 충분히 살았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나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라.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옛날의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고 희생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돌아와야 할 때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재단의 모든 업무를 동료에게 맡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나를 사랑해달라고 약속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민준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 네가 옳다고 믿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돼. 교토로 향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서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 기다릴지 아니면 차가운 복도 끝 희미한 불빛만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교토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해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생명의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앙상하게 마른 채 수많은 링거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차갑게 식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왔어요, 아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아빠라고 못 부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똑똑히 들으셔야 해요. 그때 등 뒤에서 서툰 한국말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분 매일 그 말을 연습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의 일본인 노인이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토라고 합니다. 박 회장님의 간병인이었죠. 하루토는 서연의 옆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일본에 오셨을 때 말을 거의 못하셨지만 매일 한 문장을 연습하셨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딸아.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사랑하는 여자와 딸을 버렸으니 다음 생이 있다면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은 아이처럼 우신 적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빵을 사 먹는 딸의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면서요. 하루토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맡기시며 따님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네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영영 잃었겠구나. 아빠는 평생을 실수하며 살았다. 가장 큰 실수는 내 엄마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너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이다. 네가 내 방문을 두드리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처음으로 나를 안아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고맙다 내 딸아. 만약 네가 아빠를 그리워하게 된다면 하늘을 보렴. 어디선가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너의 아빠 박진태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아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똑똑히 들어주세요. 아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희미한 여명 속에서 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서연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외쳤습니다. 박 회장은 아주 힘들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의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그는 서연에게 옆 서랍을 열어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낯선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마이였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조상의 집까지 팔아 나를 일본으로 데려와 치료해줬지만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실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간직한 건 옛사랑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야. 나 같은 놈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네. 그리고 그 용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했기 때문이지. 이 사진을 네게 주마. 원망 속에서 살지 말거라.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니.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모습일 때조차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2주 후 서연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속삭인 말,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하렴. 아빠는 보살핌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은숙재단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는 해킹당했고 SNS에는 자선사업을 위장해 돈 세탁을 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미지 세탁 중이라는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 직원들은 가족의 반대로 재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민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 서연에 대한 악성 뉴스로 이득을 봤던 일부 언론사들이 연합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수록 그들의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재단의 도움으로 유학을 떠난 한 소녀에게서 온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줘서 고마워요.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만약 거짓 뉴스로 타인의 존엄을 짓밟아 돈을 버는 자들이
제가 고개 숙일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저 이서연은 짓밟히고 무너지고 온 세상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렇기에 진실한 말 한마디의 가치를 압니다.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서연은 자신을 백 기자라고 소개하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맞서 싸우려는 미디어 카르텔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자료 속에는 서연의 눈에 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영의 대표 최준영.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준영은 그녀가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후 가장 가까이서 그녀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연설문을 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는 누구보다 저를 믿어줬던 사람이에요. 백 기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믿음도 변하는 법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는 그가 키우려던 하나의 상품이자 조종하기 쉬운 체스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서연은 백 기자가 넘겨준 증거와 함께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최준영의 회사 내부 메일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안에는 돈을 받고 여론을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준영이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죽일 수는 없어. 묻혀있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울 테니까. 한 달 후 미디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서연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스캔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망의 나락에서 일어서 약자의 운명을 바꾼 전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태국에서 열리는 미디어 권리와 사회 정의 국제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상에 나와 진실은 반드시 들려야만 한다고 외쳐주십시오. 방콕의 거대한 포럼 현장.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은 하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미의 상징이었지만 단 한 장의 결혼사진으로 세상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심판을 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미디어의 희생자이든 거짓말에 의해 파괴되었든 앞으로 나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섰습니다. 당신을 위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침묵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해주세요. 진실은 때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서연은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딸아.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너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강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단지 아빠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돌아왔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를 조용히 지켜주고 제 아버지를 용서해주고 저를 자신의 일부처럼 여겨준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박진태라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단단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이도 명예도 세상의 시선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백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최준영이 여론을 조작한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는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소환되었고 그의 미디어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저녁 뉴스로 접했지만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고소할 생각이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큰 벌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에 파묻히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아빠의 아내가 될래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은 필요 없어. 우리에겐 아직 이 생에서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냐. 1년 후, 서연은 더 이상 논란의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은숙재단 1주년 기념식 날,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하얀 한복을 입고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60살이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저는 말 대신 지난 1년간 그의 곁에서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온 제 삶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녀는 곁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과 평온이야말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나이든 사람과의 사랑을 미화하거나 스캔들을 영광으로 포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사랑은 틀리지 않으며 진실은 고함칠 필요 없이 폭풍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도 약하지 않다는 것을, 상처로부터 일어나 다른 이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연은 넘어졌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오해받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긋난 듯 보였지만 눈물 나도록 진실했던 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